오늘 세종대학교 교수이시고 유대인의 경제사 저자이신 홍익희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유대의 그 역사, 네. 특히 금융의 역사 관련해서 많이 알게 됐다 하면서 네.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또 되게 흥미로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정보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대인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잖아요. 네, 정말 네. 뭐 배워야 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좀 많고요. 좀 지독하다라는 이미지도 좀 있고요. 교수님은 유대인에 대해서 워낙 많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은 참 호불호가 갈리는 민족인데요.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백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을 굉장히 얄미워해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상류층으로 갈수록 유대인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정치계나 재계에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역사에서 나라를 잊어버리고 영토를 뺏기고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민족은 한 100년도 안 돼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유대 민족은 예전에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가 민족의 반이 절멸을 하고 서기 70년에 나라를 잃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적 동질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게다가 한 2000년 후에 자기들의 나라를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민족적 동질성을 잊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 살든지 그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면서 금융이라거나 유통을 꽉 쥐고 살았어요. 그럼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유대민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노벨상의 4분의 1은 그들이 가져가요. 그럼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유대인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됩니까? 실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한 1,500만 명 정도 있어요. 0.2% 되는 민족이 24% 이상의 노벨상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100배 이상 가져가는 거죠. 이런 학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전공 분야, 예를 들어서 의료면 의료, 법률 이런 데서도 아주 핵심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도 평소에 얄미워하다가 큰 병에 걸리면 유대인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 실력이 있으니까. 소송해서 이기고 싶으면 유대인 변호사한테 가요. 그 다음에 현재 실리콘밸리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구글이니 페이스북. 그러니까는 경제, 학문 이런 전문 분야,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꽉 장악하고 있는데 그 힘은 사실은 그들의 교육 문화와 철학에서 나오는데 그 뿌리를 좀 더 파고들면은 그들의 신앙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도 이제 제조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이나 이런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한 번쯤 제대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가지고 그들한테 배울 점 있으면 배우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는 중국과는 제조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의 금융시장, 그다음에 우리 한류를 가지고 그들의 문화시장, 그다음에 중국의 의료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들어가서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유대인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유대인이 금융 쪽에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금융 산업을 지난 시간에서도 보니까 최초의 주식회사니 은행이니 증권거래소니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이제 주도해서 만든 거고요. 공과를 따진다고 하면은 잘한 일과 혹은 잘못한 일 이렇게 좀 나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네, 유대인들이 사실은 중세 근대에 걸쳐서 금융시장의 틀을 성립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 시중금리가 한 15%씩 했었는데
그거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 2, 3%로 금리를 낮춥니다. 그 덕에 세계의 무역 네트워크하고 세계적인 투자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대로 영국으로 옮기면서 영국에서도 또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영국의 연이자가 한 12%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8%, 7%로 낮춰가지고 산업혁명 직전에는 그거를 2.75%까지 끌어내려요. 그 덕에 산업혁명이 사실 진전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철도 산업, 철강 산업 같은 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전파되는 데는 유대인의 저금리가 이제 큰 힘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 산업 발전에 유대인이 참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이 금융 산업이 너무 만개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단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1971년도서부터 달러가 금가의 고리를 띄어내고 스스로 근원 인플레이션 2% 이내에서는 무제한 발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금융 자산이 늘어나는 게 이 근로소득을 통한 세계 성장률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그 소득에 비해서 돈을 불리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뭐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득이 한 5배 정도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득 불평등,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극소수의 돈 있는 부호들이 정치 자금을 대고 사회 체제 자체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하다 보니까는 정치, 사회, 경제 할 거 없이 이러한 금권이 휘두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의 금융산업이 현대에 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금융계를 꽉 잡았다, 금융에 강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융의 어떤 비즈니스 이런 거에 탁월한 재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네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 어떤 하나의 그 카르텔 같은 그런 그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그 영향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후자입니다. 그들이 한 2000년 동안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단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단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이거예요. 즉 능력껏 벌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쓴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으면 여기 뭐 한 300명 정도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면 이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 자본주의의 효율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걸 벌었다고 자기가 쓰지 않고 자기 공동체에 다 내놔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공동체에는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을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버는 건 자본주의 방식으로 벌고 쓰는 건 공산주의 방식으로 썼어요. 이런 생활이 한 2000년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단결하고 그러면서 그 돈 번 돈들을 예를 들어서 대부업을 한다거나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아서 더 힘있게 더 낮은 이자로 이렇게 빌려주는 이런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 틀이 금융산업을 일으켰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사실 그 오랜 그 중세 때부터 많은 나라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물론 네네. 나라가 없고 떠돌이였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네들이 이제 금융, 사채업으로 이렇게 고열을 빤다. 그래서 우리 베니스의 상인 같은 거 보면 셔일록인가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고리대금업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유대인은 합리적인 이자만 가져갔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느 쪽이 사실인가요? 그거는 사실은 후자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대나 중세에는 기독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자는 시간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시간은 하나님 건데 네가 왜 돈을 받아? 라는 게 이제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근데 유대교 교리는 동족할 때 돈을 빌려줄 때는 유대교도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단 이방인한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리상 중세에 대법을 할 수 있는 건 유대인들 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대법을 하면서 그 이자의 너무 낮음에 관계없이 대법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고리대금업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를 주고 돈을 빌려줘도 그건 고리대금업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역사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금융산업을 하면서 이자를 굉장히 낮춥니다. 유대인이 들어가면 이자가 낮아져요. 그래서 중세에도 유대인을 자기 나라로 좀 불러달라는 이런 국가들이 많았어요. 유대인이 있어야 돈이 순환이 잘 되고 이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으로 좀 돌아오면은 어쨌건 지금 뭐 부의 불공평, 이 불평등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이건 미국이나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한국도 이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거를 이 심각성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선 그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세계 금융의 정상권은 최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데는 사실은 월스트리트를 관리 감독하는 재무부, 그 다음에 미국의 통화뿐 아니라 세계 통화를 좌우하는 연준, 이 세 개의 삼각편대가 미국 금융산업을 이끌고 있는데 이게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고 유럽이나 여타 국가의 금융수장들도 대부분 골드만삭스 출신들입니다. 골드만삭스라는 곳이 사실은 금융사관생도를 길러내는 곳이에요. 예전에 그 로버트 루빈 장관을 비롯해서 대부분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미국의 재계와 관계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기관에도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영란은행 총재하는 마크 커니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이 사람은 카나다 사람이에요. 카나다 총재 거쳐서 지금 영란은행 총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드라기 그 EU 은행 총재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심지어는 중국의 공산은행하고 인민은행 부총재단에도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인너서클에 들어가야 큰 돈의 정보의 흐름과 큰 돈을 서로 밀고 당기고 끌어줄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 이 경제가 지금 어떠한 그 난관에 봉착해 있냐면 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서 저투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자체가 저성장, 저물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금리가 이렇게 싸면은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투자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수요 쪽에서는 부진,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버벅대는 형편이고, 게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통화 승수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얘기는 돈이 잘 돌지 않는 거예요. 그 돌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2014년에 그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제 저 자료를 보면 우상향하는, 즉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3%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차상위 7%, 저 점선은 평행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 90%는 소득이 저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즉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갔을 적에 소비의 절반 정도는 사회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공황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1929년에도 저런 상황으로 대공황이 왔고, 사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갔을 적에 그런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10명이라는 사회를 생각했을 적에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더 많이 벌면 그 한 사람이 버는 돈은 사회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득 불평등은 곧 심각한 부의 편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상위 3%의 소득이 그러니까 부가 미국 전체 부의 60% 이상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위 90%의 부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체 부의 25% 이하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발표하고 당시 연준 이사장이었던 제니 앨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1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 미국이 기회의 땅이 맞나? 라는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년마다 연준이 이걸 발표하는데 2017년에 와서는 아예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이제는 3%가 아니라 상위 1%로 이렇게 딱 집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상위 1%뿐이 없어요. 나머지 그래서 이제 99%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99%는 오히려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상위 1%가 전체 부의 4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적에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 50%에 도달했을 적에 저렇게 공황이 발생하고 루즈벨트가 들어서서 부의 분배를 위한 조세 정의를 앞세우면서 소득세와 상속세율을 누진세로 높였을 적에 비로소 그 비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지고 80년대 신자유주의와 부자 증세가 다시 등장하면서 부자 감세가 다시 등장하면서 2008년도에 이게 상위 50%를 찍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거고 그 문제가 지금도 사실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엄청난 그 부의 소득의 불평등, 부의 불균형 이러한 것들을 좀 제자리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원래는 그게 이제 피케트가 얘기했던 부자 증세를 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페이퍼 컴퍼니를 둘 수 있는 섬들이 있어가지고 각 기업의 본사들이 그런 데로 이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려면 전 세계가 일치 단결을 해서 그러니까는 부의 도피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그 다음에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주고 뭐 이런 거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개인 소득세하고 그 개인 상속세는 그 누진세를 적용해서 부자 증세로 갖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그러니까 소득의 편차나 부의 편차를 줄여주는 거고 근데 그러한 게 정책적으로나 혹은 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뭐 자선활동이나 사회로 이렇게 자기가 축적되어 있는 자본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나 혹은 그러한 자선의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탐욕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이상적으로 펼쳐지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빈부격차나 금융판, 통합판을 바꿔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계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판을 바꿨던 게 어떤 정책적이거나 금융인들의 어떠한 자정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 난다거나 혹은 뭐 혁명이 난다거나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다거나 하는 경제 외 변수로 사회가 변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코로나 요 사태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저 불균형 해소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럼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채택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의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흘렀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을 이제는 없는 사람 쪽으로 이제 바꿔준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현대통화 일원이라는 거. 네. 옛날에는 연준이 금융권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돈을 가져가 쓸 수 있는 사람은 담보력이 있는 상위 1%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가고 실제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는 돈이 안 오니까는 미국 정부가 요번에 쓴 게 연준은 연준대로 상황이 급하니까 양적 완화를 하지만 미국 정부는 정부대로 그보다 더 큰 돈을 금융권이 아닌 기업과 소비자들한테 직접 푸는 그러한 그 재정 정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돈의 흐름이 기업과 소비자 쪽으로 이렇게 좀 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제 뭐 세계적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적 추세는 뭔가 그 MMT 현대통화 이론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런 시도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역시 뭐 만만치 않잖아요. 소득의 양극화 심각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러한 소득의 그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이 미국 다음으로 사실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 우리가 2등이에요? 네. 안 좋은데 2등인데 저 그래프를 보면 저 왼쪽 거는 예전에 IMF에서 발표한 건데 저게 보면은 그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건데 저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다음에 우리가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최근에 나온 자료로는 파리 경제대학에서 2017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때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여기서도 미국 다음에 한국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업자가 급증하긴 했지만 사실 올해 초 1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3.5%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본인이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일자리는 찾을 수 있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눈높이를 낮춰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청년 실업하고 그 노인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통계청에서 청년 실업률을 한 10% 내외로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저 수치가 아니고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이 한 2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통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1년에 한 달만 알바를 해도 실업자로 간주가 돼요. 아주 일하는 취업자로 간주가 돼요. 하루만 일해도요? 아니, 한 달. 아, 한 달만 일해도? 1년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일하면은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입사 지원서를 낸다거나 어디 가서 면접 본 사실이 없으면 한 달이 지나면 그 사람은 구직 의사가 없다라고 봐가지고 자발적 실업자로 분류돼서 실업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통계가 굉장히 낮게 반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의 거의 4분의 1이 직장을 얻지 못해요. 그 다음에 노인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노인 실업은 노인 빈곤율이 거의 한 47% 정도 되는데 이 빈곤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중위 소득의 반도 못 보는 사람이 노인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인 부부 세대를 봤을 적에 한 달 소득이 150만 원이 안 되는 세대가 노인 세대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인격을 보호할 만한 그런 벌이를 못하니까는 결국 스스로 그 생을 포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밑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이 가져오는 문제는 사실은 미국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황인식을 우리 젊은이서부터 확실히 해서 이게 전체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확실히 상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대선 구호 중에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표를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그건 전문 용어로 구랍니다. 구라 전문 용어예요. 증세 없이 복지 확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말 그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전 국민한테 올리는 게 아니라 상위 1%한테 확실히 올리자는 거죠. 상위 1%한테. 뭐 하여튼 전 세계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같은 문제를 앓고 있으니까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효과적인 방법들이 나올 거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